네, 이번처럼 대표 해외 수출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가지 찝었던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올랐죠? 지난 9월이 엄청 어려웠었는데 4분기 첫 번째 거래일은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저번 달이 20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매도가 많았던 거 아닌가? 라는 과매도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랐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차량 인도대수가 3분기 차량 인도대수가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를 한 2만 대가량 하회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는 공장의 생산 규모가 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물류 문제가 좀 컸다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은 실망감을 내비쳤지만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저번 달 주식시장을 아주 어둡게 만들었었던 주범, 바로 9월 FOMC였죠. 그 FOMC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었는지 네, 그런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10위까지의 순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FOMC 이후에 약 10일 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가진 종목들이 몇 가지 없죠. 이 세 가지 위에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젠, 버텍스, 그다음에 오라일리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바이오젠 말고는 또 나머지 두 종목들은 수익률이 1%가 채 되지 않아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가 글로벌 3상을 잘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치매 치료 시장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아두헬름보다 월등한 약효를 이번에야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좀 내려가다 보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몇 보입니다. 우선 반도체 종목 여기 9위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딱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다라고 순달람에서 몇 차례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기대감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서 순위에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시장에도 좀 반도체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기를 좀 빌어보면서요. 오늘 제가 그렇다면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한국 남성분들에게 정말 익숙한 게임 기업이죠. 7위에 있는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내용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면은 보통 블리자드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름부터가 길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이 합쳐진 기업입니다. 액티비전과 블리자드 그리고 킹소프트라는 세 가지 회사가 짬뽕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 모두 좀 내놓는 게임 스타일이 다 각각 다르고 기업 문화도 또 각각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어쨌든 한 지붕 아래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형님격은 액티비전입니다. 제일 왼쪽이요. 왜냐? 액티비전이 2008년에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형님이죠. 블리자드가 우리한테는 유명한 기업이라도 사실 매출은 또 액티비전이 더 잘 법니다. 여기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 보이시죠? 네, 이게 총싸움 전쟁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인들의 서든 어택? 이런 게임입니다. 서든 어택 전성기를 두고 한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쨌든 이 콜 오브 듀티는 누적 게임 판매량이 4억 3천만 장, 이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게임 판매량이고 이 게임 하나로만 2020년에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는요. 사실 매출은 좀 떨어져도 브랜드 충성도가 가장 높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이럴 걸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스토리와 세계관이 다른 게임들보다 다채롭고 또 몰입감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컨텐츠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IP를 지니고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킹소프트는 캔디 크러쉬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캔디 크러쉬가 원조 애니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유저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걸출한 세 집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 3대 게임사로 불립니다. 나머지 두 곳은 GTA 개발사를 갖고 있는 테이크2 그리고 피파로 유명한 EA가 있겠네요.
제가 게임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게임에 좀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 산업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사겠다고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 돈이 현재 환율로 따지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번 인수는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IT 역사에서도 손에 좀 꼽을 만한 빅딜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격정적으로 게임 기업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최근 5년 사이에 굵직한 인수합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크투가 모바일 게임 기업 진가를 샀었고 텐센트가 또 유럽 최대 게임 기업인 유비소프트의 지분까지 또 늘렸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제니맥스라고 불리는 게임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아래에 내려가면 여기 소니도 있죠. 이 번지 스튜디오라는 게임 개발사인데 대형 개발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5조를 태워? 5조 원을 태웠습니다. 매수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막 비판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에 100조 원을 부른 것도 이 당시 주가를 감안하면 45%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는 거였거든요. 게임 기업들을 인수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좀 어찌 보면 무리하는 걸까요? 지금은 무리한 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죠. 지금은 어느덧 캐캐 묻고 인기가 좀 식은 단어가 돼버렸지만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어디 가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타버스로 정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인데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해서는 게임이 결국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게임 비즈니스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고 이 반짝이는 인물의 지휘 아래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사업인 엑스박스도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기업들을 사 모으면서 아래와 같은 통합 생태계를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그리고 콘텐츠를 한데 묶는 것이죠. 이미 마소는 하드웨어와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거의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엑스박스 콘솔도 갖추고 있고 PC의 운영체제는 윈도우가 거의 싹 장악하다시피 했죠. 게다가 거의 유일하게 아마존 클라우드와 좀 위협할 수 있는 에이저라는 클라우드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세계 1위의 게임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독 서비스를 먼저 내놓은 구글은 관련 사업, 그러니까 스테디아를 지난주에 포기했더랬습니다.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건데 마소는 이걸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인프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고 이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기업들에 그렇게 현금을 살포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게임 스튜디오는 벌써 23개가 넘어갑니다. 텐센트가 5개고 소니가 19개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영향력이죠. 오른쪽 편은 작년 12월 기준 미국의 게임 판매 순위인데요. 1위가 콜 오브 듀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헤일로입니다. 만약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 2위 게임 기업을 게임을 모두 다 껴안게 됩니다. 자,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은 이쯤 하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올해 좀 주가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주황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올해 주가인데요. 올해 수익률은 한 11% 정도 됩니다. 올 초에 한 차례 팍 주가가 뛰고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증시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한 덕분에 외부 시장 상황에 그리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이죠. 1월 18일에 인수 발표가 뜨자마자 80달러 선까지 주가가 수직 상승했고 이후에 우크라이나 분쟁, 페드의 매우 빠른 금리 인상 등등이 겹쳐도 그리 악영향은 받지 않았던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8월부터 9월까지는 좀 여기 하락세를 좀 경험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 뭐냐면 호재거리가 있었던 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6월에 디아블로 임모탈이 나왔었고 그리고 현재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10월 4일에 오늘이네요. 오버워치 신작도 출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별로 주가가 반응이 각각
별로 없었어요. 이쪽도 그랬고, 네, 이쪽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 상태와 투자자들의 관심은 인수가 될 건가 말 건가 여기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이란 기업들이 가지는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때 기회를 포착을 딱 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주로 인수합병 차익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액티비전의 블리자드의 현재 경우가 딱 인수합병 차익거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인수 조건들 여기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이 인수 제한 조건들을 보시면 바로 그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고자 했는데 그 대가가 한 주당 95달러에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75달러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인수가 예상대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지금 주식을 사면 됩니다. 나중에 인수 절차가 끝나면 내 계좌에 한 주당 95달러어치 현금이 빡 꽂히니까요. 이만한 거래가 없죠. 물론 여기에 중요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된 위험은 각국의 독점 금지 규제입니다. 몇 개월 전에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번 인수건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주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돈만 있어서는 기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인수합병 뒤에 현저한 시장 점유율 확보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 나라들로부터 독과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글로벌 3대장이라고 불리는 통과하기가 굉장히 빡센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CMA, 미국의 FTC, 그리고 EU의 집행위원회입니다. 영국, 미국, EU예요.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 거래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면서 현재 영국 규제 당국이 2차 조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긴장한 상태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FTC도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 미국의 FTC도 빅테크 저격수라고 불리는 리나 칸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꼽히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인 소니와 구글도 이 거래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담당 직원들과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입니다. 콜 오브 듀티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현재 베스트셀러 게임 타이틀인데 이걸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가져가서 독점으로 딱 만들게 되면 소니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게는 너무 피해가 크다라는 게 주요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콜 오브 듀티를 본인들의 플랫폼을 써야만이 플레이할 수 있게 그런 폐쇄성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픈형으로 유지를 해야 유저 숫자를 더 모을 수가 있고 관련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플랫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독점을 반대할 만한 커다란 논리는 이렇게 논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들의 의견을 잘 관철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2주 연속 등장하는 바로 이 투자 대가 분께서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을 크게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가 좀 감동한 것은 그 전인 작년 4분기부터 이미 블리자드 주식을 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합병 거래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지분을 매수했다는 말이 되고 그만큼 이 게임 회사의 미래에 낙관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블리자드가 막 성추문이 크게 발생해서 막 사내 핵심 직원들이 이탈을 엄청 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막 그랬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분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버핏은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 약 8.8%를 보유 중에 있는 대주주가 됐고요. 이 정도 지분율까지 늘렸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베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돌아와서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수합병 이벤트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수합병이 되냐 안 되냐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요.
여기 있어요. 현재 주가가 인수대금보다 25%가량 낮기 때문에 사두면 핵 이득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IP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로 편입이 되면서 자꾸 줄어드는 유저 숫자를 단번에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수합병이 결국 독과점 심사를 통과 못해서 안 되게 되면, 좌초되게 되면 주가는 물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 딸려오는 호재도 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약금 명목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한테 30억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30억 달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금액인지 제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를 하나 보실게요. 왼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왼쪽 표는 분기별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얼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래프입니다. 올해 가장 오른쪽 거 보시면 돼요. 올해 2분기 기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현금성 자산은 10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여기 좀 보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그닥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30억 달러 위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금액이 현재 현금성 자산 105억 달러의 거의 3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단번에 현금 상황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거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EV 에비타 기준 13.7배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평균인 15.7배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인수 직전에는 여기 있었어요. 인수 직전 EV 에비타는 여기였습니다. 이때는 11배 정도였는데 이때는 블리자드가 당장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아까 성추문이랑 핵심 직원 이탈 이때였습니다. 이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좀 정상화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희망거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표 같이 보실게요. 왼쪽 표는 분기별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각 사업부별 유저 숫자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래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기 유저 숫자가 매 분기 감소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 게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니까 이런 기저 효과에 영향도 받았고 무엇보다 신작이 별달리 없었기 때문에 유저 숫자가 계속 빠진 건데요. 그런데 여기 좀 위쪽에 보시면 유일하게 붉은색이 딱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23%. 이게 다름 아닌 블리자드 사업부에서 23% 수익이 난 거예요. 이때 지난 6월 달에 디아블로 이모탈을 출시한 영향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디아블로 이모탈의 매출 성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당장 이번 주부터 내년까지 신작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여기 제일 크게 제가 만들어놨죠. 내년에 나오는 바로 디아블로 4입니다. 항상 신작을 내면 욕먹는 게 습관인 요즘 블리자드인데 디아블로 4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로 봤을 때는 관련 커뮤니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어쨌든 인수합병이 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는 한데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좀 극심한 장에서는 이렇게 대외 변수에 영향을 적게 받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증시 혼란이 정점에 이를수록 이런 전략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더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